계속해서 이영작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그 지난 주말에 원로회의에 참석하셨었죠? 네.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야당은 이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전국을 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거 외에는, 끌어내려 외에는 어떤 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로회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4.19 혁명 후에 결국 민주당 신구파가 갈려서 싸우는 바람에 5.16을 정당화시켰고, 그렇죠. 또 6.29 항쟁 이후에 DJYS가 분열돼가지고 민정당이 어부지리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원로들의 시각이에요. 야당은 또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정권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잡고 싶은 욕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러는데 그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해야 된다. 네. 지금 탄핵이라는 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뭐 3월이다 4월이다 뭐 이렇게 못 박았어도 야당은 또 그거 가지고도 또 문제를 삼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뭘 해도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결국 공은 그쪽으로 넘겼지만 공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다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거를 국회에서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럼 내가 해결하자. 그럼 내가 몇월 며칠까지 하야할 테니까 너희가 이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여야가 날짜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절차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정하면 또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하지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즉시 내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야권의 전체적인 지금 반응은 뭐 협상은 없다. 즉시 하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지 않으면은 곧바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 거짓말 많이 했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꼼수다, 획책이다 그렇게 해서 딱 표미하고 넘어가는 것이 100% 옳은 길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기고 뭐 조기 퇴진의 의사는 밝혔지만 국회에 공을 넓히고 한 것은 뭐 그렇게 뭐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튼 처음으로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왜 또 퇴진 일자 같은 것을 밝히지 않은 걸 가지고서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내년 4월이다. 6월에 퇴진하겠다. 그러면 진정성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측에서는 왜 즉시 퇴진하지 않느냐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즉시 퇴진한다고 하면 그게 국가에 반드시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모든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100% 부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취해야 된다. 일단 대통령의 1% 진정성이라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국회가 논의하십시다. 이래가지고 무슨 정권을 찾아올 것이며 무슨 이래가지고 대한정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대한정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 와중에서 지금 대선 전략을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봐보십시오. 대선 주자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당 몇 프로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만일에 국민이 새누리당을 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민심을 주워 담는 광주의 정당의 역할을 할 정당이 어디냐,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받고 있는
그 급진 진보 세력을 비롯한 진보 세력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무서워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한다? 이것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고 한가를 읽어보면 다 인정이 되고 또 그다음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퇴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헌법 개정해가지고 임기 단축해주면 국가적인 영웅은 아니지만 큰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는 대통령의 기록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헌법 개정으로 임기 단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 3차 담화문 잠깐 좀 화면에 띄워주시죠. 쭉 보면은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유 교수님. 네.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는 것은 방법이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헌으로 물러나는 거하고 탄핵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상? 그럼요. 하야라는 것은요. 본인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1,500개가 넘는 법 종류 어디에도 하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개헌은 헌법 65조에서 정하고 있죠. 개헌이 아니라 탄핵은 헌법 65조에서 그렇죠. 정하고 있는데요. 탄핵과 개헌이라는 법적 절차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물러나는 길은 개헌을 통해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탄핵으로 물러나든지 둘밖에 없단 말이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하야는 법적 절차는 아니다. 우리 법 어디에도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야를 하느냐 탄핵 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물러난 뒤에 예우도 많이 달라지죠. 천지 차이입니다. 아, 천지 차이예요? 그럼요. 하야는 내가 지금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모든 법, 예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요. 법으로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예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경비인 것이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못 받든지 하기 때문에 예우 부분에서는 하야와 탄핵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경호만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감소가 되고 이렇지만 정확하게는 경호 부분만 완벽하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는 하야를 택하는 게 더 현실적이기는 현실적이겠네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본인의 의지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야하라라고 한다고 해도 하야는 대통령 본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조폭 저격수라는 조승식 변호사와 대기업 저격수 박영수 변호사 이 두 사람 중에 국민의당이 추천을 한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소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심정입니다.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예상자의 지휘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결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네. 포부를 밝혔는데 이 수사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네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역대 12대 특검으로 지금 임명이 되었는데요. 두 가지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바로 최장수 대검 중수부장이었다. 그 두 가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뭔가 강하고 아주 수사에 능통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수사 요청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바로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아주 뚝심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건대 뚝심 있게 수사를 할 사람으로는 적임자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는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를 돌이켜보면은 네. 뭐 특별하게 엄청난 걸 새로 밝혀내고 주목될 만한 결과를 낸 특검이 제 기억에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특검 수사는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쨌거나 이때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 조사는 대면 조사를 응하겠다라고 예, 하고 그렇죠. 있고 무조건 조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통로를 열었다. 직접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특검에서 피의자든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든 대면 조사가 일단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 날 조기 귀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까지 밝히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달 남았으니까 임기가 한국으로 이제 관심을 완전히 돌리기 시작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후보로서의 파괴력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게 우선 뭐 조기 귀국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뭐 그렇게 또 드러났고요. 부인은 또 유엔에서 하대요.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 아마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근소한 차이로 아마 반기문 총장이 이길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한다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무슨 무슨 근거로 그런 무슨 얘기가 근거로 나오냐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문 전 대표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돼 있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고정돼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지지 기반이 그냥 딱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간 거지.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다 문재인 씨한테 가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요. 문재인 씨한테 안 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반기문 총장한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지지율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21%, 반기문 후보가 2등으로 17%,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이 11.9, 11.8로 뭐 거의 비슷하고 그 밑으로 좀 떨어져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고 한데 지금 저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거라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호남 외에 중도 보수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중도 보수파들은 문재인 전 대표를 투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해창 씨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가 무슨 뭐 어느 편에 서 있는 것도 뭐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20% 고착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재인 씨의 20%는 친노, 친문, 진보 세력이에요. 그렇죠. 거기로 딱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당의 지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안 올라가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지지가 답보 상태인 거는 문재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밭을 넓히지 못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 입만 열리면 딱 네 가지예요. 국정교과서 반대, 사드 반대, 개성공단 철회 반대, 한일 정부 보호협정 반대. 예. 이게 다 우리 이 정말 이 보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입만 벌리면 그걸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도 사실 보수는 보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밭이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이 없다고 이제 지금 전혀 없어 확장성이 보여요. 없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뭐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새누리당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제3지대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으로 나온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사람들이 찍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요.
뉴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뉴 페이스가 아니에요, 전혀. 근데 뉴 아이디어예요, 이 사람. 뉴 아이디어를 대표한다고요. 중요한 건 아이디어예요.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아주 새로운 거를 그렇죠. 깜짝 놀랄 새로운 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반기문 총장에게서 뭐를 기대할 수 있냐? 몰라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럼 기대해 볼 만하다. 새로운 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내가 아주 잘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상대가 아주 못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죠.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왜 아직까지 계속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쳐도 여기는 왜 그러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시장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하나가 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카드가 왜 국민들에게 지금 어쨌거나 지지율이 이때까지 있던 안철수 의원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쨌거나 금수저 이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들이 기득권이 싫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수저 같은 기득권 세력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그러면 전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문재인 전 대표는 한 가지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무슨 실패를 했느냐? 지금 이번 최순실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는요, 교문위가 다 파헤쳤어요. 다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밝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게 없어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중간에 어떤 수사가 진행될 때 이끌어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사건이 진행이 되어서 최고지에 올랐을 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 시위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이재명 시장을 보면서 아 정말 흑수저에서 올라온 진짜 어렵게 올라온 사람이 우리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시원함을 가지고 있고 표가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할 텐데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도 있다고 보진 않죠. 이대로 가면 이길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이대로 있다?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젊은 층이 당내 경선에서 그렇죠. 젊은 층에서 지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면서 서운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젠다가 계속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게 없이 계속 돌고 돌아요. 사드 반대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성남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당내 대통령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의 대통령 후보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후보가 되는 것이요. 예. 당의 조직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뉴 아이디어. 뉴 아이디어. 뉴 아이디어예요. 이재명 시장 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른다고요. 처음 본 분이죠,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뉴 아이디어. 저 사람한테 뭐 새로운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올라가고 또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그 좌파적인 네. 생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뉴 아이디어로 잡히니까 지금 10%대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당 조직이나 또는 좌파의 한 40% 되는 좌파에서 얼마만큼이나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퀘셔너블해요. 그건 의문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충격받았겠는데요. 대통령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박사님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라고 그랬으니 이거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 될 수도 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나도 틀릴 수 있고 틀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는 숫자는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살짝 빠져나가시네요, 그래도.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3년 집정관 선거에서 바로 이 키케로한테 패한 정적 카틸리나가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이 카틸리나를 격렬하게 탄핵했고 원로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정규군을 동원해서 카틸리나의 반군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로마에 숨어있던 공모자들까지 검거해서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 내란 사건을 신속하게 진압해서 공화정, 국가를 수호한 키케로는 국부로까지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 뒤에 키케로는 또 다른 자신의 정적인 호민관 클로디우스에게 국민들한테 그토록 잘했다고 칭송받았던 바로 그 행위, 공모자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직결 처형했다는 그 이유로 맹비난을 받습니다. 결국 키케로는 재판에 넘겨졌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망명길에까지 오릅니다. 미국 헌법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임기 6년의 상원 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만 교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게 한 것은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유권자들 때문에 상원 의원 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정과 초법적인 것, 이런 것을 쫓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질서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작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그 지난 주말에 원로회의에 참석하셨었죠? 네.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야당은 이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전국을 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거 외에는, 끌어내려 외에는 어떤 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로회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4.19 혁명 후에 결국 민주당 신구파가 갈려서 싸우는 바람에 5.16을 정당화시켰고, 그렇죠. 또 6.29 항쟁 이후에 DJYS가 분열돼가지고 민정당이 어부지리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원로들의 시각이에요. 야당은 또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날짜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절차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정하면은 또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정하지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즉시 내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야권의 전체적인 지금 반응은 뭐 협상은 없다. 즉시 하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지 않으면은 곧바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 거짓말 많이 했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꼼수다, 획책이다, 그렇게 해서 딱 표미하고 넘어가는 것이 100% 옳은 길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기고 뭐 조기 퇴진의 의사는 밝혔지만 국회에 공을 넓히고 한 것은 뭐 그렇게 뭐 좋은 방식은 아니죠. 주자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당 몇 프로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만일에 국민이 새누리당을 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민심을 주워 담는 광주의 정당의 역할을 할 정당이 어디냐,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받고 있는 그 급진 진보 세력을 비롯한 진보 세력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무서워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한다? 이것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잦은 사퇴는 안 하겠다고 한가를 읽어보면 다 인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퇴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헌법 개정해가지고 임기 단축해주면 국가적인 영웅은 아니지만 큰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는 대통령의 기록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헌법 개정. 야당은 정권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잡고 싶은 욕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러는데 그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해야 된다. 네. 지금 탄핵이라는 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뭐 3월이다 4월이다 뭐 이렇게 못 박았어도 야당은 또 그거 가지고도 또 문제를 삼았을 거다 이런 네, 얘기도 있긴 그런 있어요. 얘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뭘 해도 문제를 삼았을 네. 것이다. 결국 공은 그쪽으로 넘겼지만 공을 예.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다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거를 국회에서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럼 내가 해결하자. 그럼 내가 몇월 며칠까지 하야할 테니까 너희가 이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라고 보지만 아무튼 처음으로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왜 또 퇴진 일자 같은 것을 밝히지 않은 걸 가지고서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내년 4월이다. 6월에 퇴진하겠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측에서는 왜 즉시 퇴진하지 않느냐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즉시 퇴진한다고 하면 그게 국가에 반드시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모든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100% 부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취해야 된다. 일단 대통령의 1% 진정성이라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국회가 논의하십시다. 이래가지고 무슨 정권을 찾아올 것이며 무슨 이래가지고 대한정당 역할을 대한정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 와중에서 지금 대선 전략을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봐보십시오. 대선